주민 반대와 강제 진압, 송전탑을 따라붙는 갈등과 마찰. 비가 오면은 그 지붕에서 떨어질 적이 새까마요. 발전소 다 가져가라고 하세요. 발전소 갖다 자기들이 하고서. 당진, 서산 등 송전탑 주변 지역 주민들은 관련 법을 헌법 소원 청구하며 나섰는데 국내 화력발전소 가운데 전력 생산량 최고,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전국 최고인 우리 지역 충남. 발전소와 송전탑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는 주민들의 아픔과 해결책을 알아봅니다. 시사 토크 공감. 태태만 우리 아빠입니다. 저는 아빠를 내놓겠습니다. 신나게 놀아주고 산부인과 보호자의 아빠. 불가능까지 김찬경, 문정희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네. 11월 20일 대개봉. 신경 써서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뿌리고 이 정도면 됐다 싶지? 그럼 넌 아직 멀었다. 김호빈 따라잡기 셀렉션. 여기로 와. 올리브영.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겨울에 빠진 것이다. 진실을 경험하라. 멜레이. 지금까진 내가 세상을 원했지만 이제부턴 세상이 나를 원할 것이다. 클래스가 다르다. 미샤 폼앤 트리트먼트 에센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사토크 공감입니다. 혹시 전기가 한순간에 나가는 정전 겪어보셨는지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전기 없는 세상은 우린 상상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의 집을 그렇다면 화력발전소나 송전탑 옆으로 옮겨야 한다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불평이나 불만이 터져나오고 마음이 불안해지시겠죠. 오늘은 전력시설 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사토크 공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얀 팬티 입고 가서 잠깐만 새까맣게 웃다 나옵니다. 비가 오면은 그 지붕에서 떨어질 적이 새까마요. 이 바다 내리래가지고. 오늘도 당진 화력발전소 굴뚝에서는 독성 공해 물질이 뭉게구름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충남은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화력발전 설비의 40% 이상은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우리 서해안 지역에 발전소가 많이 이제 그 입지돼서 보령화력이고 이게 서천화력이고 이것이 이제 태안화력이고 이게 당진화력입니다. 근데 그 발전량은 화력발전은 전력 생산 단가가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1kW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유나 LNG에 비해 석탄이 가장 많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혀서 큰 문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함께 발전소 단지 가까이 사는 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매년 각각 17,000에서 8,000명이 석탄 화력 때문에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지난해부터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발전소와 산업단지, 송전선로 주변 지역을 실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선 충남 지역 4개 화력발전소와 당진제철 철강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482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19.2%에 해당하는 93명의 소변에서 비소 성분이 노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은 성분도 기준을 초과하는 주민이 발견됐습니다. 주민들 건강이 위험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이달 초 석탄 화력과 송전선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의과대학 교수에게 이 조사 결과표를 보여줘봤습니다. We know that mercury has an effect on developing children during pregnancy and early life. It tends to affect the intelligence over a period of time.
With respect to arsenic, we know that arsenic is a carcinogen. It's a cancer causer. We're concerned about coal-fired power plants and people who live in the proximity because the particulate matter does come down over the near area often, depending which way the wind is blowing. And the particulates have caused problems with respiration, with breathing, cause cardiac problems, and can cause long-term cancer problems. So these are areas of concern, and it always is of concern when this is within a populated area, if you will. 숨을 쉴 때마다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사람들. 그러나 발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하더라도 조업시간 제한이나 조업정지 등의 조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작년 기준 도내 화력발전소가 5년간 납부한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부과금은 약 2억 원.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이제 그 자동 측정기 부착 사업장에 대해서 상시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초과가 되면 배출 부과금도 물어야 되고, 예전 같으면 초과되면 이제 또 행정처분까지 당해야 되니까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면제가 돼 있어요. 다 그냥 노출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주민들이 하도 이제 뭐랄까 90포기는 석탄재 같은 경우는, 석탄 같은 경우는 지금 선형으로 해서 씌웁니다, 그거를. 근데 90포기 씌우고 어떻게 1호기부터 8호기까지는 못 오느냐 이게요.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거. 주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정밀 역학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런 피해의 원인, 또 피해의 어떤 수준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런 문제를 단순한 민원 문제로 취급하고 방치해왔는데요. 이제 이 문제를 지방정부가 나서고 중앙정부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관련 부서와 또 관련 대책, 또 관련 제도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터전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도내 발전소는 계속 추가 증설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만들어지는 전기, 대체 누굴 위한 걸까? 서해안에 지금 4개 발전소에서 지금 발전하는 양이 12만 100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매년. 그런데 그 발전량은 전국의 한 23.8%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충남에서 1년에 소비하는 전기량은 한 4만 5천 기가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나머지 63%는 전부 타 지역으로 이제 전송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충청남도는 어쩌면 다른 지역을 위해 존재하는 전력 생산 기지이자 전력 공급 기지인 셈입니다. 에너지 문제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불평등 현상, 과연 바람직할까요? 전력의 생산과 소비 지역은 분리됐고 수도권은 국내 전력 수요의 40%까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지역 이기지를 만들어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형평성을 따져서 왜 여기 당진만 지정을 해주냐, 신평만 해주냐 하면 발전소 다 가져가라고 하세요. 발전소 갖다 자기들이 하고서 자기들이 허라고 하세요. 전기는 이 지역 주민들이 쓰는 전기는 아주 적잖아요. 오히려 대도시와 수도권이 엄청난 전기를 쓰는 수혜자들인데, 그러면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제 풍요와 안락을 위해서 왜 이렇게 이제 그 인구가 적게 사는 농촌 지역들이 이렇게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가? 국가의 근본적인 전력 계획과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발전소와 송전시설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전 세계에 약속했던 우리나라는 오히려 화력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모순적인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역시 발전소와 송전시설이 지금도 거의 포화 상태지만 앞으로도 계속 증설될 계획입니다. 충남의 전력 자립도는 276%를 지금 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서
현재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동안 이제 원전이나 화력 발전의 비중을 계속 높이는 정책들을 정부가 하면서 그런 피해와 이런 이 문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고스란히 지금 전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수도권 등 외부로 전기를 보내려면 송전 철탑이 필요합니다. 그 높이가 최고 118m, 아파트 42층 높이와 맞먹습니다. 보기만 하더라도 위압감을 느끼는 것은 둘째치고 송전시설 주변 주민들은 특히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당진시 성문면 교로 1리 마을의 경우 약 150명이 살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암으로 사망한 주민이 30명 이상이고 서산시 팔북면의 송전솔로 주변 마을은 주민 73명 중 25명이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규명하진 않고 시시굿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구심만 자꾸 나타나고 현재 저희 주민들도 암으로 인해서 투병하는 분들도 타 지역에 비해 많고 이러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느끼는 거죠.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건강 피해 내용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초고압 송전솔로 주변의 전자파, 극저주파 전자기는 인체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2007년도 6월 달에 이제 전자계가 암으로 진전된다는 그런 생체 작용이나 소아백혈병 등 그런 암과의 관계는 밝혀진 게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한전에서는 WHO에서 권고하는 그 전자기 기준치보다 더 엄격하게 설비를 건설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송전솔로에서 발생하는 전자계가 일반 이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그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진짜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가 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제시하면서 전자파가 무해하다라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각 국가별로 전자파 저감을 위한 이런 예방 조치를 충분히 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는 국가별로 있지만 안전 기준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금 당장 과학적 증거를 댈 수 없더라도 건강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주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우리 국회는 전자파가 해롭다는 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환경보건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그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지정을 해서 국가가 전적으로 우리 송전탑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피해 역학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고요. 또 이에 따라서 예상이 되는 어떤 질환이라든가 피해를 예방 관리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불안하게 만드는 발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 이런 전력 관련 사업은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년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전기 수요를 예측해서 그에 맞게 발전 설비는 얼마나 갖추고 전기를 보낼 송전선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 향후 15년간의 계획이 여기에 실립니다. 그런데 이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확대를 비롯해서 환경 그리고 주민 의견을 도외시하는 밀실안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결국 이제 수도권, 인구 밀집 대도시, 산업단지 이런 그 국가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전면에 내세우면서 발생하는 그 지역 간 불균형 이것이 비민주성입니다. 국회는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까지 청구했습니다. 우려는 최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제기한 6대 특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감사 결과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가 무려 184km나 떨어져
사실상 불가능한 업체까지 허가를 내줬습니다. 다행히 감사원 이 업체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는데요. 만약 이 같은 송전선로가 만들어진다면 건설비만 추가로 혈세가 한 1조 원 이상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 350m마다 약 60평 넓이의 송전탑이 들어서는데 문제는 작업로와 임시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송전탑의 100배에 달하는 자연환경이 훼손됩니다. 수립 과정과 결과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전력수급 기본 계획. 더구나 발전 사업 중심으로 계획이 세워지는 바람에 송전탑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발전소와 송전선로는 마치 실과 바늘처럼 한 묶음으로 이렇게 계획이 짜여지고 수립이 되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6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향후 15년간 필요할 전력 수요에 대한 예측만 쫙 해놓고 이 정도 수요가 부족하니 이 정도의 발전소가 필요하다. 발전소를 입지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정한 다음에 송전선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고민이 안 된 거죠. 당시 수립을 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지금 당진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를 이미 다져놓고도 이 송전선로가 없어서 전력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해마다 발전소가 증설되고 송전탑 153개와 송전선 129.7km가 추가로 건설될 충남 당진. 당진시는 지역에서 발전소를 증설하고 송전시설을 확대하자는데 과연 합의했을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방정부나 주민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 정책 입안서부터 시민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또 논리를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단순한 민원 문제로 취급하고 방치해왔는데요.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을 정부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 문제를 우리 해당 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전기 공급이 멈추면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기의 소중함은 누구라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발전과 송전시설 주변 지역의 문제점을 묵인한 채 힘없는 그곳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내몰 수는 없고 또 그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대부분은 한전의 전기요금을 납부합니다. 한전의 전기를 쓴다는 뜻이겠지요. 보시다시피 제 뒤에 나옵니다만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반 전기요금보다 저렴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요? 산업용 전기는 원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까지 10년간 100대 기업에 원가 이하 요금으로 깎아준 돈만 10조 원에 가깝습니다. 주민들이 송전탑을 세우지 말고 송전선로를 지중화로, 그러니까 땅속으로 넣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한전. 과연 돈이 없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한 국회의원은 제작진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대 대기업들에게는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무려 2조 487억 원이나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민 혈세로 나중에 메워야 되는 돈이죠. 대기업들에게는 이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데요. 이걸 하루빨리 시정을 해서 이제는 공기업인 만큼 주거 환경 복지 요구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만 2조 원어치 넘는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을 했다고 하니 참 놀랍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은 밀양 송전탑 공사 당시에 중단을 촉구하면서 만든 홍보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송전탑 하면 청도, 밀양을 떠올리는데요. 제작진이 그곳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경북 청도에서는 한전과 주민 사이의 마찰이 여전했습니다.
송전탑 공사장 길목을 막아섰던 움막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송전탑 건설을 밀어붙이는 한전에 사생결단하며 주민들이 반대했던 청도 밀양. 움막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어르신 두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70여 명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받고 있으며 주민들에겐 2억 원이 넘는 벌금이 떨어졌습니다. 경찰 등 10여 명이 탈진과 부상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제작진이 청도를 찾았을 때는 송전탑 건설이 이미 다 끝나 있고 전선을 연결하는 이른바 가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전히 경찰력이 배치된다는 사실. 바늘 가는데 실 가듯 전기 가는데 경찰이 따라다니는 모습은 우리나라 전력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했습니다. 가공송전선로하고 도로횡단이라든지 요 회전선로 교차할 때 그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법령에 따른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노는 지금 그러면 지금 취소도 못 하시는 거예요? 취소? 네. 취소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마음대로 어찌 하겠노. 잠도 옳게 못 자고 얘. 밥도 옳게 못 먹고. 죽겠신다. 나 딸깍 죽으면 낫겠단자. 2006년에 이제 사업 승인이 되었지만 2009년까지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뭐 제대로 이렇게 공람을 한다거나 또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회를 한다거나 하는 그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강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어쨌든 철탑공사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지만 어쨌든 이제 뭐 100번 양보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마을 구간만이라도 한 800m가 채 안 되는데 이 구간만이라도 지중화를 해달라라는 요구를 지난 한 5, 6년간 계속 그렇게 해오셨죠. 청도에서 가까운 경남 밀양 역시 송전탑 건설은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식을 줄 모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재산이 건제로 상태로 저기 송전탑 있는데 누가 이 재산 어디 들어온다고 해서 재산 누가 뭐 내놓고 하면 살아오겠습니까? 법을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저로 생긴 법이 아니잖아. 사람이 저런 법을 만들어도 되나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없이. 예? 맨날 70년도, 80년도식 건설. 지금 시대가 어딥니까? 그런데 저거 하는 작업은 70년도, 80년도 그 시절의 그 작업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지난달 24일 충남 서산 당진을 비롯해 전국에서 송전탑 때문에 고통을 받는 피해 주민들이 송주법과 전기사업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는 힘없는 시골의 약한 자들을 함부로 짓밟고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면서 오직 거대 자본과 도시 거주자들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방식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해왔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일방적으로 송전탑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법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전탑 문제는 결국 법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 잡지 말라고 네가 엄마한테 얘기해라. 피해 주민들 사이에 악법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송전탑 갈등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열쇠가 함께 들어있지 않을까요? 전기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지중화를 요구하게 되면 요청하는 당사자가 그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 주인 또는 지자체가 그걸 분담해야 되는 이제 이런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안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주민들이 말하자면 이제 아무리 이제 공익을 위한 전기사업이라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가 이 지중화를 요구했을 때 그것이 수혜자가 아닌 이제 피해를 입는 주민이 그 비용을 분담하거나 또는 지자체가 분담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다. 전기사업법 제72조의 2는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로에 대해 지중 이설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은 전기사업자와 도시의 전기 소비자를 위해 자기 땅에 송전선로를 시설하는 것을 용인해야 할 부담을 짓는 데다가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기장 등 환경적 위해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형평에 반합니다. 그런 점에서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전기사업법 제72조 2의
대한 헌법소원의 취지입니다. 송전선로 때문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적인 보상, 주택 매수,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을 담고 있는 송주법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요? 밀양법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을 정도로 밀양 주민들의 오랜 투쟁 과정에서 말하자면 정부가 이제 사업 주체가 생색을 내면서 만든 법이긴 하지만 그 보상 범위가 이제 매우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 송전선로, 충남에도 뭐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만 기존 선로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해당되지 않고요. 또 그 범위가 막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한테 아무런 그 이득은 주지 않는 채로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만 주는 사업이다. 765, 345는 그나마 보상이 돼요. 근데 154라는 선로가 있어요. 그보다 적은 선로는 그건 보상 자체가 껴있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보상을 너무 불충분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평등권, 환경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765kV와 345kV 송전선로의 경우에 각각 33m와 13m 이내 지역에 대해서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보상의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하지만 0.4 마이크로 테슬라를 기준으로 할 경우 환경적 위해는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주법은 법 시행 이전에 수십 년간 송전선로의 환경적 위해에 노출되어서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서 나중에 국회에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의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이 수용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 주택을 짓든지 도로를 내려면 뭐 도로에 무슨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산지면 산지, 농지면 농지, 건축이면 건축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플러스 20개의 의제를 일괄 처리해서 무조건 공사를 해도 다 의제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받지 않아도 싫다고 해도 보상이 된 것처럼 추후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라 무조건 의제가 다 처리된다고 봅니다. 강제 수용령을 내려서. 전원개발촉진법은 이른바 법 위의 법으로 통합니다. 한전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은 물론 다른 부처나 지자체 인허가 검토 과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전원개발촉진법은 제외됐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여러 환경행정관계법상의 허가나 협의를 포괄적으로 얻은 것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실시계획 승인 시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예외 규정을 포괄적으로 도입하여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분명 전원개발촉진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헌법소원에서 전원개발촉진법을 제외한 것은 단지 소송 요건, 예컨대 청구기간의 준수 같은 것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헌법소원 이외의 다른 종류의 소송에서 여전히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 같은 갈등 사례는 전국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와 송전시설이 대거 밀집해 있는 충남 지역은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전기가 꼭 필요하다면 전기를 만들고 보내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부터 돌아보는 생각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네, 송전탑에 따라붙는 갈등과 마찰을 중심으로 저희가 화면을 구성해 봤는데요. 생각 없이 전기를 써왔던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듣기 위해서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그 시위하는 주민들의 영상, 비단 송전탑뿐만 아니라
그 시위대들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사고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상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분께 혹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께 한번 그 보상 다 드릴 테니까 그 지역에 한번 유치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마 수락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실제로 송전탑이 들어오게 되면 뭐 재산권이 크게 침해를 받고 그다음에 경관도 훼손당하고요, 관광권도 크게 훼손당합니다. 게다가 보상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송전탑을 자기네 지역에 받아들여 하겠습니까? 나라에서 도로를 뭐 이제 개인 그 주거 지역에 설치한다거나 뭐 국가기관이 들어오는 이런 수준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글쎄 저희가 이제 송전탑 문제의 시작이라는 게 법에 이제 문제가 있다. 법 때문에 있다고 화면을 통해 보여드렸는데 법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 현재의 법이 바뀐다면 주민들의 고통이 크게 좀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어들기만 한다면 송전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들이 그 고통이 훨씬 더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법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고통이 완전히 말끔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금처럼 어떤 특정 지역의 송전탑과 그다음에 발전 시설을 대규모로 밀집해서 짓는 이상 이런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청남도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송전탑들이 밀집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많은 계란 위험하니까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우리 지역에 발전 시설, 송전 시설이 이렇게 밀집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데요. 소비 지역에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 발전소를 짓는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소비 지역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고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영향력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석탄화를 걸치면서 많이 짓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근접해 있고 또한 바다를 끼고 있어 항만 인용이 가능한 충청남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석탄화력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압 송전선 같은 게 이제 서울 지역은 이제 그 땅 속에 넣는다고 하죠. 지중화가 되는데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땅 속을 지나는 고압선의 위쪽 땅에서 측정해 보니까 위험한 수준의 전자파가 방출이 됐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송전탑 대신에 지중화, 지중화로 해달라는 요구도 좀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게 그 전자파는 어떤 전개와 자개로 나뉘는데요. 전개와 자개. 전개 같은 경우는 그 뭐 콘크리트라든가 흙, 나무 등에 의해서 쉽게 차폐가 됩니다. 하지만 자개는 제대로 차폐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전자파 차폐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어떤 철저한 전자파 차폐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지중화를 해야만이 그 지중화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기 발전소 쪽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차폐 시설을 말씀을 해주셔서 차폐 시설을 잘 갖춘 속으로 고압 송전선을 지중화하는 것처럼 석탄 화력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폐 시설 같은 걸 이제 잘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오염 물질이거든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 같은 건 뭐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도 그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어떤 기술력 갖고 그런 어떤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오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주변에 오염을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 더 이상 어떤 배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발전소 건설은 뭐 이래서 안 된다. 송전탑을 세우는 건 뭐 또 이래서도 안 된다. 전기를 쓰지 말란 얘기냐. 그러면 이제 전기를 어쨌든 우리는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송전탑 이 문제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전기를 생산해내고 해야 올바르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그 정부가 값싼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계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해서 그런 산업계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발전소를 이렇게 몰아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필요 이상으로 발전소를 짓게 되는 거고요. 그 발전소를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한 다음에 그다음에 소비지인 어떤 서울이나 수도권까지 장거리를 송전하다 보니까 송전탑 문제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이제 원가 이하의 아주 값싼 터무니없이 싼 그 산업용 전기 요금을 좀 정상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짜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송전선로가 지금처럼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분산형 전원으로 바뀔 때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느 특정 지역이 희생이 되면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건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늘 그 말씀으로 좀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고요. 지금까지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까칠한 토크, 까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까칠하지만 부드러운 남자, 부드럽지만 까칠한 두 남자 자리하셨습니다. 송행수 변호사, 시사 칼럼니스트 이정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 세종 교육청이요 내년도 최장 7개월까지 누리과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누리과정이 대체 뭐기에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우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은 최근에 불거진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서 까칠한 토크 함께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여쭈고 싶은 게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서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네, 누리과정 시행 단계에서 불거져 나온 문제인데요. 네. 취약전 아동들에게 유치원은 교육비, 또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누리과정입니다. 그런데 2012년이죠. 정부는 5세에 맞춰져 있던 누리과정을 3세에서 4세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네. 국고와 지방비 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던 이 부담금을 네. 내년도 2015년도부터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이관시키겠다. 그러니까 각 시도 교육청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문제의 발단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영유아 대상의 무상보육이 파탄 지경까지 가다가 교육감들의 양보로 겨우 위기를 면했습니다. 교육재정이 파탄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무상보육을 운영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인식은 확고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그 교육이라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 예비군들이 그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수집돼서 훈련을 받듯 우리의 의무교육 대상자인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은 소집돼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예비군들에게 점심 식사를 준다고 우리가 무슨 복지 포퓰리즘이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네. 그런데 지금 그 학생들에게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를 주는 거 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그 복지 포퓰리즘이라든지 어떠한 과잉 복지라든지 그런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것을 누리과정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민 간의 갈등을 좀 부풀리는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정부 여당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 편성해야 될 예산이다. 이 편성해야 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라. 지금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안 하게 되면 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까?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국민과의 약속이고 또 우리 미래 세대의 교육, 보육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결을 하던 네. 교육청이 부담을 하던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면 이 누리과정이 교육정책인지 보육정책인지를 좀 따져봐야 되고 당초 누가 이 공약을 내걸었나 이것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사실 맞벌이 부부와 그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이 선별적 지원에 대한 그 보육료 지원을 좀 확대하고 이렇게 개편해서 늘려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건 교육보다는 보육정책에 좀 가깝다라는 것에 설득력이 얻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나서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나서는 것이 옳다. 송변께서는 부담을 또 안고라도 이게 지금 지방교육청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누군가 하여튼 부담을 해야 되는 건 맞고 이 누리 과정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무상급식은 재량 사업이고 그다음에 누리 과정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필수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좀 곰곰이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영유아 교육법 시행령인데요. 시행령이라는 것은 그 국무회의에서 그 관계 장관, 여기서 교육부 장관이 되겠네요.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이 장관, 국무회의, 즉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입니다.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예, 정작 그 상위법인 그 영유아 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국가나 지방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와 있을 뿐이죠. 네. 예. 저는 사실은 이 해법이 굉장히 간단하다고 봅니다. 재정난을 내세우는 이런 일선 교육청들이 사실 지난 몇 년간의 그 교원복지 예산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배정된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쓴다든가 이렇게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을 교육청이 반드시 이게 밝혀야 되고 그래야 시도교육청이 현재 지금 누리과정 예산에 지금 가장 먼저 문제의 발단을 일으켰는데 네. 여기 시도교육청의 주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좀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그 정부가 지금 지원을 해야 되지만은 뭐 돈이 없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은 예. 과연 지금 현재 누리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네. 그 정도가 과연 지난 예산 어떤 집행 과정에서 낭비되지는 않았는지 과연 그런 예산을 곳곳에서 짜내서 모을 수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그 교육청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은 일단은 중앙부터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지금 부자감세 부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부자감세. 예, 부자감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자체는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부자감세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거나 또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거나 이제 그런 효과 대신에 어떤 법인 유보금만 엄청나게 쌓여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 되짚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고 네. 뭐 그밖에 이제 알려진 뭐 4대강이라든지 SOC라든지 또는 현재 지금 가장 핫 이슈인 뭐 예. 자원 외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은 많죠. 네. 과연 그런데 그 전체적인 것은 몇백조 단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과연 20 몇 조의 그 돈이 그렇게까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네. 좀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곳간이 비었다라는 얘기는 뭐 중앙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뭐 그 곳간이 왜 비었는지는 생각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송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오늘 그 당장 뚜렷한 해법을 딱 제시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이 그 무상 보육, 뭐 누리과정, 무상 급식 다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뭐 한 말씀씩 논평을 좀 부탁을 드리죠. 네, 무상 보육과 무상 교육은 뭐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저는 국가 보조금으로 교부를 하고 예. 근본적으로는 이 내국세 총액의 20.27%로 묶어둔 네. 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그 지방교육 그 재정 교부금의 비율을 25%까지 이렇게 늘려주는 방안. 이걸 정부가 나서서 이 방안을 적극 활용을 해서 결국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난 정부가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뭐 시기를 조절하는 그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또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이렇게 폭넓게 검토를 하는 것이 난 옳다고 봅니다. 네, 송행수 변호사. 예, 교육재정 교부금을 그 상한선을 올리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제 다만 현재 지금 국가가 직접적으로 교육청에 그렇게 교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죠. 네. 그리고 뭐 현재 지금 높은 곳이라고 볼 만한 곳이 별로 없고 거의가 지금 현재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대전이 어떠한 지방 재정이 풍부할 수 있도록 어떤 세수라든지 지방세, 국세 그런 비율을 갖다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지방 교부금을 갖다가 조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도 좀 자율적으로 자기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상당 부분들이 좀 완화되고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 나눴던 선거구 획정이나 오늘 이야기 나온 무상 보육 문제나 사실은 뭐 밥그릇 싸움이면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른 어른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골치 아파지고 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머리만 복잡해지진 않는지 이런 좀 까칠한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까칠한 토크에서도 만나보셨습니다만 어린이집의 보육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해서 요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자녀를 옮기는 일명 갈아타기를 하는 환승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요즘 엄마들 너도 나도 애 키우는 게 무슨 죄냐, 이럴 거면 왜 애를 낳으라고 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안심시킬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긴장된 순간 유현진 선수 체인지업으로 승부가 나요. 나 진라면으로 체인지업 됐어요. 제대로 먹혔어요. 그렇죠. 바꾸면 맛이 올라가죠. 아, 맛있겠어요. 진라면으로 체인지업. 죽어도 안 죽는다. 처음 같은 볼륨감. 네파 커스텀 구스다운. 나는 나만의 유럽을 품어본다. 물론 가족과 함께라면 더 좋다. 친구들과의 오랜만에 싸도. 사랑하는 그이와는 근사한 저녁도 모두 오케이. 나는 나만의 유럽을 품어본다. 나를 위한 투자의 시작. 세종 에비뉴힐. 네, 여기는 유성사이언스 온천사우나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물론 물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최신 시설 피트니스 센터까지. 이제 아시겠죠? 유성사이언스 온천사우나 헬스. 물 좋다. 지우야, 네 방이 생겼어. 그럼 완전 공주님 방이지? 정말? 와보시면 알아요. 엄마! 이것이 행복이다. 사람과 하나가 되는 집. 한성 필하우스.